승기를 러시아가 잡았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유럽만 놓고 보면 유럽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저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를 도와야 되느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불리하다. 네 돈 내고 네 나라 지켜라.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핵보유 국가이기 때문에요. 푸틴이 아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미치광이냐. 이렇게 되면은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죠. 안녕하세요. 류한수 교수입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시작으로 삼고 싶은데요. 외신 뉴스를 눈여겨보신 분들은 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일 텐데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라고 하는 직책에 있는 빅토리아 뮬런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강경파거든요. 특히 러시아를 상대로는 최고의 압박을 가해서 러시아의 힘을 완전히 빼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유리하게 아니면 승리로 이끌어 나가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지금까지 쭉 취해왔거든요. 근데 이 빅토리아 뮬런드가 3월 초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려나갔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발로 내려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을 비롯한 최고 지도자들하고 이 뮬런드하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을 프리즘 삼아서 그 미국 대통령 백악관을 한번 들여다보면 지금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출구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를 지금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불리하다. 미국에 이득이 불리하고 당장 올해 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트럼프에게 완전히 기선을 제압당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품고 모양새 좋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그 아까 말한 빅토리아 뮬런드가 제동을 걸다가 결국 밀려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마저도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말하면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 아니면 그 전보다 훨씬 더 우크라이나의 지원 강도가 약해진다고 봤을 때 승기를 러시아가 잡았다라고 보입니다. 러시아가 결국은 승리를 거둘 텐데 여기서 말하는 승리가 무엇인가일 텐데요. 고전적인 의미로 두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한다. 이것은 러시아가 사실은 목표로 삼지도 않았고 사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역량상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이 나라를 다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서부로 갈수록 반러시아 정서가 아주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러시아가 차지할 역량도 없고 차지할 필요도 없고요. 러시아가 바란 전략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반분하는 강이 있죠. 북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흑해로 들어가는 드니프로 강이 있는데 드니프로 강 동쪽에서 최대한 많은 그 점령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협상을 벌여서 러시아가 바라는 바를 우크라이나에게 강요하고 요청하고 해서 목표를 이룬다. 이런 점에서는 러시아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승리에 훨씬 더 나아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거의 3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 전쟁에 관한 보도의 머릿기사만 흩어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서방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러시아가 엄청나게 고전한다.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를 압도한다는 식의 보도가 계속되어 왔죠. 그래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키워드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데 미국과 서방이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만한 강력한 무기를 제공할 것이고 이 무기를 받은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전선에서 활용하면 러시아를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왔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 분야를 이렇게 살펴볼 때 걸러낼 능력은 가지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장 끌었던 글이 있는데요. 2022년 8월 말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한 6개월 정도가 흘렀고 계속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는 러시아가 수세에 몰려서 전쟁이 러시아의 패배로 끝날지도 모른다. 아니면은 러시아가 공세의 종말점에 도달해서 금방 전선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가 기선을 제압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이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놨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국방대학교에 러시아 군사문제 전문가가 있어요. 상당히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러시아가 전쟁에 패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는 것은 일종의 희망 섞인 전망이다.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러시아가 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투영된 시각일 뿐이다 라고 짚으면서 러시아 군에게는 장기전을 수행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소모전, 장기전, 물량전에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서방이나 우리나라 주류 언론의 보도는 사실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그 판단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 한 달 전부터 우리나라 언론도 보도의 방향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것은 어렵다. 러시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보도의 방향이 잡히고 있고, 간혹가다 뭐 튀는 그런 보도가 있긴 한데 그런 것은 상당히 뭐랄까요, 신빙성이 안 가는 보도이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한 15년, 20년, 30년이 흐른 다음에 역사학자들이 밝혀낸 문제겠지만 정황을 한번 짜맞춰 보면 누구든지 어떤 나라 그 정치 지도자 아니면 군사 지도자도 단기전으로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는 게 제일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흘렀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전선이 주로 포격전 그리고 지상전 위주로 흘러가거든요. 후방에는 미사일 공격이라면 드론 공격을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도시 하나, 마을 하나를 놓고 어떤 경우에는 거리 하나를 놓고 싸우는 시가전, 장기전, 소모전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러시아가 충분히 전세를 유리하게 끌어가지고 상당히 빠르게 전진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진격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너무 빨리 급격하게 전진을 하면은 서방 국가들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느릿느릿 진격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경각심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전쟁을 러시아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끌고 오려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정도로 확실하게 그 흐름은 러시아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는데 진격 속도는 상당히 느릿느릿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러시아는 자기 페이스대로 전황을 이끌어 나간다고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전반적인 흐름은 러시아에 유리하게 흘러서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몇 주, 몇 달 안에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당히 오래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데, 결과가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재선출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몇 년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이어지긴 하겠지만 그것은 협상을 염두에 둔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점령하려는 목표는 아니면 역량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야 될 텐데, 협상 테이블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려면 전선의 상황이 자기네에게 유리해야 되겠죠. 그런 협상장에서 어떤 말발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일단 유럽만 놓고 보면 유럽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독일일 텐데, 독일이 원래 뭐 경제 강국이었지만 최근 한 10년 새 독일 경제가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전체 유럽 국가의 그 선두주자로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뭐니 해도 독일의 제조업인데, 제조업의 경쟁력은 값싼 에너지원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원이 사실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값싼 천연가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천연가스가 독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독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훨씬 더 비싼 미국의 천연가스를, 액화가스를 사와야 되면서 경쟁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독일이 휘청거렸고요. 영국은 뭐 그전부터도 브렉시트로 휘청거렸고, 프랑스도 사실은 좋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럽 경제를 이끌어왔던 거인들이 전쟁의 여파로 휘청거리면서 전쟁 초기에는 버틸 수 있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기초책이 떨어지면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저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를 도와야 되느냐, 이런 식의 입장이고요. 동유럽 국가들은 또 동유럽 국가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섭긴 하지만 대부분 동유럽 국가들이 자기네들의 농산물을 서유럽에 팔아서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시기인데, 우크라이나의 곡물이 결국은 유럽으로 들어올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폴란드라든지 이런 동유럽 국가의 농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강력하게 시위를 벌이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여라, 아니면 재고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럽의 상황이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원의 열기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이든이 사실 외교의 어떤 전문가라고 했는데 바이든이 구상했던 미국 외교의 전반적인 얼개가 틀어지면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트럼프는 미국 제1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문제에 더 집중해야지 해외 문제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또 동맹국들과도 미국의 어떤 군사력을 등에 업고 자체 방어력을 키우지 않는 이런 행태는 자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동맹국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고, 쉽게 말하면 네 돈 내고 네 나라 지켜라,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우크라이나의 냉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봤을 때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에겐 불리하고, 어찌 보면 시간은 러시아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놀랐었는데 스웨덴과 핀란드가 그전까지 중립 정책을 펴오다가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나토에 가입을 했고 지금 그것이 이제 실현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에게 불리한 건 사실인데, 또 한 번 또 잘 들여다보면 이 전쟁을 통해서 나토의 그 군사력이란 것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 당연히 미국도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넣고 계산하면은 러시아를 압도하지만 유럽 회원국만 떼어놓고 보면 사실은 상당히 그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토의 그 무기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서 투입돼서 실전에 응용이 됐는데, 흔히 말하는 그 재원이라고 하죠. 매뉴얼상의 그 위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게 보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토는 유럽 회원국에 한정돼서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제가 볼 때는 나토가 그 군사력이 본 궤도에 오르려면 최소한 5년, 길게 보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크게 보면 두 도시가 가장 핵심 도시거든요. 하나는 당연히 모스크바고요. 또 하나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일 텐데요. 그 바다와 접해 있는 연안 도시죠. 그 앞쪽이 발트해일 텐데, 이 발트해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가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발트해 연안 3개국인데 지금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정책을 벌이고 나토의 정식 회원국가가 되면서 오히려 러시아 북부의 요충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적국에게 둘러싸인 입장이고, 러시아가 이 발트해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핀란드와 스웨덴의 군사력이 나토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할 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또 않아 보이고요. 푸틴의 입장에서 대고 본다면 물론 그 스웨덴과 핀란드가 중립정책을 유지해주면 좋겠지만 설령 나토에 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버틸 역량이 러시아에겐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리닝그라드라고요. 옛날 그 독일에서는 그 칸트의 고향이었던 퀘니스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영토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역외 영토입니다. 러시아 본토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3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군사 요충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설령 발트해가 나토의 바다가 돼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칼리닝그라드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제 추측이란 건 정말 추측이지만은 칼리닝그라드의 그 위상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칼리닝그라드가 어떻게 좀 표현을 하자면 러시아의 가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첩보 정보 전쟁의 내막은 진짜 알 수 없고 훨씬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야 살짝 커튼이 젖혀질 텐데요. 사실은 모든 나라가 다 서로를 도청하고 있죠. 일단 뭐 윤리적으로 러시아가 그 독일을 도청했다고 해서 러시아를 비판만 할 수 없는 것은, 사실 미국도 모든 나라를 다 도청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까지 도청하는 상황에서 도청했다고 해서 뭐 너희는 나쁜 애들이다 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먹혀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포석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표면에 있는 딱 눈에 보이는 것은 저기 독일 너희들 무기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견제 차원도 있고요. 아니면 독일의 숄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서로 그 뭐랄까요, 고수로서 서로 티키타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짝 푸틴 대통령이 흘려가지고
가지고 숄츠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당장 그것이 독일 언론에 보도되면 독일 여론이 아무래도 무기를 지원하지 말자는 쪽이 훨씬 더 크겠죠. 왜냐하면은 전쟁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고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가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전쟁에 지원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말이 나온 상황인데 왜 그 지는 전쟁에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됐을 때 가뜩이나 그 불리한 그 독일의 여론 지형이 더더욱더 숄츠에게 불리하게 갈 수 있는데 숄츠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또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토 회원국가라든지 미국에서 더 강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했을 때 아니 우리 독일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자기도 국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슬쩍 한 발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단수의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항상 군인들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항상 그래도 결정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훨씬 더 군인보다 넓은 판도를 읽어나가면서 구도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이야 여러 가지로 단기적인 이익을 바라보고 아니면 그 승기를 잡으려고 그런 판단을 하거나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정치권에서 한번 걸러지게 되는데요. 정치권에서 쉽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셈이죠. 더 깊이 개입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나토가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게 나토 회원국은 한 국가가 제3의 다른 국가에 공격을 당하면 모든 회원국가 같이 싸워줘야 되거든요. 한 나라라도 만약에 러시아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상전을 벌이게 된다면 수십 개 나토 국가가 우르르 몰려가야 되는 것인데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핵보유 국가이기 때문에요. 정말 그 나토 회원국 전체 명운이 달린 문제고 여기서 우리가 푸틴을 어떤 사람으로 봐야 되는가 하는 철학적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푸틴이 아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미치광이냐 이렇게 되면은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판단력이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정치가라고 하면 핵무기를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정말로 맨 마지막에 쓸 그런 것으로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나 서방 언론에서는 대개 경우에 푸틴을 일종의 미치광이 아니면 정권 수호를 위해서라면은 악마와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인간 어떤 경우에는 또 우스꽝스럽게도 나이가 먹어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병들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로 이미지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푸틴이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정치 지도자는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병들어서 지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할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 푸틴은 몇 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병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취급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쟁을 수행하는 푸틴의 모습을 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냉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한 반년 넘게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의 군사 쿠데타 내지는 어떤 상당히 그 돌발적인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푸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요. 상당히 얼음장같이 차갑게 현실을 판단하고 그에 맞춰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프리고진 사태를 보면은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그것이 전쟁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한낱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고의 그 정치 지도자인 푸틴이 그만큼 냉철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 파장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푸틴 대통령은 비록 독재자이거나 아니면 족제자로 치닫는 스트롱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그런 정치 지도자는 아니다. 러시아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수를 쓰고 그것이 국제사회에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토당토하는 그런 정치 리더는 아니고 그런 면에서 핵무기라고 하는 카드는 블러핑이라고 하나요? 상대방을 제압하고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패로는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패를 남발하거나 오용할 만큼 그렇게 막대먹은 정치 지도자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